현재의식과 잠재의식. 우리는 지금 두 가지 의식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말한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에 대해 어느 정도 들어봤기에 알고 있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실처럼 생생한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알고 있다고 해도 당신은 팔이 2개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피부로 체감하며 받아들이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대부분은 그저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이라는 것에 대해 들어봤기에 추상적,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팔이 2개라고 말했을 때 그 의미를 생생하게 받아들였던 것처럼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의 존재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그 의미를 실감나게 받아들여 보겠습니다. 마치 내 팔을 만져서 팔이 2개라고 확인하듯이. 현재의식, 오감과 이성을 통해 바깥 세상을 인식하는 의식. 먼저 현재의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재의식은 우리가 피부로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용어가 낯설다 뿐이지 현재의식은 지금 나라고 인식하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배가 고프다. 나는 아프다. 나는 춘천에 살고 있다. 이것처럼 여기에서 나라고 느끼는 것이 현재의식과 거의 비슷한 의미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의식이기에 무언가를 인식하는 주체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의식이 인식하고 있는 대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외부 세상입니다. 즉, 우리가 흔히 세상이라고 말하는 이 현실입니다. 지금 저는 도서관에 있다는 걸 인식합니다. 그리고 제가 앉아 있는 의자가 딱딱하다는 걸 인식합니다. 그리고 배가 고프다고 인식합니다. 이렇게 내가 존재하는 외부 세상을, 즉 도서관에 있고 의자가 딱딱하고 배가 고픈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현재의식이 외부 세상을 인식하는 도구는 무엇일까요? 바로 오감과 이성입니다. 내 앞에 탁자가 있고 내 엉덩이 밑에 의자가 있고 지금 날씨는 춥고 어제 먹었던 삼겹살은 약간 매웠고 지금은 약간 배가 부르다는 걸 내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오감입니다. 그리고 내 앞에 탁자는 도서관의 분위기와 조금은 맞지 않고 의자는 좀 딱딱하니 조금 더 편한 의자로 바꿨으면 하고 또 날씨가 좀 춥지만 어제보다는 많이 따뜻해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점점 더 날씨가 풀리는 걸 보니 경제도 좀 좋아져 책도 잘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어제는 밤늦게 삼겹살에 소주를 했더니 숙취가 풀리지 않아 다음부터는 좀 술을 적게 마셔야겠다고 생각하고 배부른 느낌이 그리 좋지가 않아 먹는 양도 좀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성입니다. 현재의식은 이렇게 이성과 감각이라는 도구로 나와 관계된 외부 세상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감각과 이성을 합쳐서 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나에는 현재의식과 더불어 잠재의식이 합해져야 하지만 잠재의식의 그 은밀한 특성상 거의 현재의식만을 나의 전부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잠재의식의 활동까지 인식해야만 정확히 나의 두 부분을 찾는 것입니다. 어쨌든 현재의식이 나의 일부라는 건 설명이 더 필요하지 않은 듯합니다. 피부로 체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나를 인식하고 책을 쓰고 있는 나를 너무도 생생하게 인식하고 있기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팔 2쪽 중 하나는 확실히 나의 일부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팔이, 아니 이런 의식이 하나가 더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잘 찾아봐도 지금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나를 인식하고 내 주변의 환경을 인식하고 있는 오감과 이성이 만들어내는 현재의식 외에 나의 일부라고 생각될 만한 또 다른 의식은 찾아보기 힘든데 현재의식과 대등한 의식이 또 있다고 합니다. 지금 글을 쓰고 있고 글감을 찾으며 앉아있는 걸 인식하고 내 옆 난로의 따뜻함을 느끼고 있는, 그리고 얼마 전에 시작한 아내 일이 잘 되는지 신경 쓰고 있는, 이것이 나의 의식이란 것만 피부로 체감하면서 나의 전부로 생각되지만 이것과 비슷한 의식이 하나 또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건 또 다른 인식의 주체가 있다는 이야기이고 그것은 마치 또 다른 내가 있다는 말처럼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걸 잠재의식이라고 부릅니다. 현재의식으로 나의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데 잠재의식을 논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잠재의식이 있다 없다 여부를 논하기 전에 잠재의식이라는 것을 논할 이유가 있기나 한 걸까요? 이런 의문이 드는 이유는 지금 현재의식만으로 나의 모든 걸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나는 지금 도서관에서 책 작업을 하고 있는 나를 인식하고 있고 또 어딘가에 가고 싶다면 그곳으로 갈 것을 결정하고 그곳으로 가고 내 앞에 무엇이 있는지를 인식한다거나 나의 몸을 인식합니다. 또 누군가 내 감정을 상하게 했다면 난 상처를 받고 그 사람을 싫어하게 됩니다. 이런 나의 활동 모두는 현재 의식으로 설명이 다 가능합니다. 즉, 이 모든 것은 다 이성과 감각의 활동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나라는 존재는 현재 의식만으로 채워져 있다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잠재의식이 있느냐 없느냐를 굳이 따질 필요가 있을까요? 왜 굳이 현재 의식만으로 나의 모든 것이 설명되는 이 상황에서 눈에 띄지도 않는 잠재의식이라는 걸 설명해야 하는 걸까요? 없다고 해도 그리 문제될 건 없어 보이는데 말이죠. 잠재의식이 무슨 일을 하고 있기에? 그 이유는 잠재의식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는 그것의 활동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활동은 우리의 삶에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큰 영향력이라는 표현조차도 잠재의식의 영향력을 설명하기엔 많이 부족합니다. 오히려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말하는 편이 적당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직접 만지거나 보거나 혹은 인식하거나 감지할 수 없었기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고 만지거나 측정할 수도 없기에 우리의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잠재의식의 활동에 대한 연구는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에서 약간 언급되는 걸 제외하고는 거의 진행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보이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것에 초점을 맞춰 연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현재의식은 잠재의식으로부터 나온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독특한 학문 체계가 바로 형이상학입니다. 지금 이 책 역시 네빌 고다드의 사상을 중심으로 한 형이상학을 기초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잠재의식은 많은 연구와 실험을 거치지 않고 그 연구 기간도 짧다고 말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분명 주류 학문은 아니었지만 고대부터 계속해서
잠재의식에 대한 연구와 사상이 축적되어 상징으로 남겨져 왔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학문을 자세히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체계를 지니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잠재의식이 눈에 띄지 않는 활동이라서 주의를 두지 않기에는 너무도 큰 영향력을 행사했었고 행사하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겁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의식의 활동을 뚜렷하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오감은 난로의 따뜻함을 느끼고 이성은 그 따뜻함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고, 오감은 아침을 먹지 않아 배가 고픈 걸 인식하고 이성은 무엇을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지금은 책을 쓰면서 행복하다고 느끼고, 아침의 고요를 깨는 지나가는 행인의 소리가 귀를 통해 들려오면서 이성은 그런 것에 불쾌감을 느끼고 있으며, 찬 공기에 닿은 손이 시리다는 걸 오감은 느끼고, 그래서 겨울이라고 이성은 생각하고, 오감은 엉덩이가 아프다고 느끼고 이성은 엉덩이가 아프니 이제 슬슬 일어나 볼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만을 보자면 삶을 결정해왔던 건 현재 의식이고 앞으로 삶을 결정할 것도 현재 의식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잠재 의식이 삶을 좌지우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잠재 의식이 어느 정도로 어떻게 삶을 좌지우지했는지, 잠재 의식이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잠재 의식의 영향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의식의 결정은 순수한 현재 의식만의 자유의지일까? 잠재 의식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해서는 현재 의식의 자유의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즉, 우리가 내리는 결정들이 정말 현재 의식의 순수한 자율적인 결정이었는지 봐야 합니다. 내가 어딘가에 가고 싶을 때 갔고, 내가 무언가를 먹고 싶을 때 그걸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순수한 자율적인 결정에 조금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에 대해 의문을 가져봐야만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스스로 자유롭게 생각하며 내리는 현재 의식의 결정 배후에는 잠재 의식이라는 것이 숨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보이지 않게 활동하는 잠재 의식이 현재 의식의 결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싶다고 혹은 공부하기 싫다고 말할 때 그것이 현재 의식의 순수한 자유의지가 아닌 잠재의식의 간섭을 받는 결정이었다는 겁니다. 아니, 단지 참여나 간섭의 정도가 아니라 잠재의식이 현재의식의 활동 대부분을 결정하고 현재의식은 잠재의식이 표출하는 충동에 약간의 저항을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현재의식의 활동만을 인지하기 때문에 현재의식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그것의 순수한 활동이라고 착각합니다. 몸 어딘가에 아픈 곳이 있을 때 그곳만이 눈에 띄는 것과 비슷합니다. 즉, 두드러지게 활동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진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식과 잠재의식 모두 나의 일부이지만 우리는 이렇게 내면의 시선을 맞추지 못하고 의식의 밖으로 나타난 활동인 현재의식만을 나의 것으로 판단해온 오래된 습관 때문에 현재의식 저 밑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꼭두각시 인형과 같은 현재의식.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의 이런 상관관계를 비약해서 표현하자면 꼭두각시 인형이 자신을 묶고 조종하는 줄은 보지 못한 채 스스로를 자유로운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줄에 묶여서 팔이 움직여지고 발이 움직여지지만 자신은 스스로의 의지로 발과 팔을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잠재의식이 꼭두각시 인형을 조종하는 사람에 비유할 수 있을 정도로 현재의식을 조종하는 거대한 힘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잠재의식을 변화시켜 현재의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잠재의식은 우리의 눈에 띄지도 않는 데다가 그 활동조차도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잠재의식은 그 변화가 아주 느리다는 특성까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잠재의식을 빠르고 두드러지게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잠재의식의 변화를 빠르게 볼 수 있는 방법. 최면. 하지만 다행히 잠재의식을 인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말입니다. 명상을 통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명상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일정한 명상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개인적인 내면의 활동을 예로 든다면 안 그래도 신비적으로 보고 있는 이 상상의 법칙을 더더욱 신비적인 것으로 보게 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논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대중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 과학적으로도 인용될 수 있는 방법, 실험적으로 그 임상 결과가 쌓여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최면입니다. 그것은 의학 분야에서도 종종 쓰이는 데다가 요즘은 활용 분야가 상당히 넓어져 수사를 할 때도 쓰이기도 하고 어떤 부정적인 습관을 바꿀 때도 활용되기도 하며 운동선수들의 트레이닝에 관계되어서도 쓰이기도 합니다. 최면은 잠재의식의 즉각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재의식의 변화가 일어날 때 외부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관찰해 본다면 잠재의식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면이 과연 무엇이기에 잠재의식을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려면 우선 잠재의식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합니다. 잠재의식이 인식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 앞서서 현재의식은 이성과 감각이라는 도구를 통해 외부 세상을 인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바깥 세상을 인식하기 때문에 현재의식을 바깥의식이라고도 말합니다. 혹은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객관적인 세상을 인식한다고 해서 객관의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잠재의식은 현재의식과는 다른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두 인식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진심으로 사실이라고 받아들인 것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실이라고 생각한 것도 아니고 사실이라 의심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처럼 느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사실이라 받아들인 것만을 그 인식의 대상으로 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믿음을 인식의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난했다가 돈을 많이 벌면 외부적인 현실이 바뀝니다. 그러면 이 외부 세상을 인식 대상으로 하는 현재 의식은 변합니다. 반면에 외부 현실은 그대로인데 나 스스로를 가난하다고 여기고 있다가 내가 부자라고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현재의식이 인식하는 것은 변하지 않지만 잠재의식이 인식하는 건 변합니다. 그렇게 잠재의식이 인식의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내면의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안쪽 의식 혹은 주관 의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잠재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을 사실로 받아들여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감과 이성에 매여서 판단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새로운 걸 사실로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다시 말해 계속해서 외부 현실만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잠재의식의 변화가 좀처럼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병약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잠재의식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만약 자신이 건강하다는 걸 진심으로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게 된다면 잠재의식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때 그걸 토대로 현재 의식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확인한다면 현재 의식과 잠재 의식의 상관관계에 대한 우리의 의문을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난 건강하다 라고 선언하고 진심으로 받아들이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그의 진심이 전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뻔히 힘이 빠져 있고 어떤 부위는 쑤시고 아픈 게 감각을 통해 느껴지고 과거부터 계속 병약한 몸을 지녔던 내가 하루아침에 저런 선언으로 건강해진다는 걸 납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성과 감각이 그건 거짓말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무시합니다. 그래서 잠재의식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잠재의식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을 진심으로 사실이라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런 통상적인 주장으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무언가 새로운 방법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하는 것. 그러고 보면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것을 진심으로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걸 방해하는 최고 주범은 이성과 감각입니다. 난 건강하다는 새로운 선언을 막는 건 이성과 감각의 현실 감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선언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성과 감각을 잠들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성과 감각이 잠들어서 그 활동이 둔화되거나 심지어는 아예 멈추게 된다면 우리의 새로운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수월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성과 감각이 잠드는 시간이 있다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적기입니다. 과연 어떤 시간이 그럴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잠자는 시간입니다. 졸릴 때를 생각해 보세요. 일상생활을 할 때는 이성과 감각의 활동이 활발합니다. 감각은 이것저것을 계속 인식하고 그러면 이성은 그걸 또 판단하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이런 감각과 이성의 콤비 플레이는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 내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가 졸리기 시작할 때쯤 이런 활동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결국 이성과 감각은 거의 죽은 듯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바깥 세상에 대한 인식은 서서히 사라지면서 현재의 객관적인 상황과는 상관없는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수월해집니다. 즉,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내가 사무실에 있으면서 내가 사무실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는 걸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나의 이성과 감각이 함께 잠자는 시간 동안에는 지금 육체가 있는 곳과는 관계없이 어떤 새로운 곳에 있다는 것이나 내 나이도 지금 36이 아닌 어렸을 때의 모습으로도 받아들이는 것이나 심지어는 나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쉽습니다. 꿈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시간은 이성과 감각의 활동을 둔화시켜서 새로운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기에 좋은 시간임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잠을 통해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의 관계를 확인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자는 시간 동안에는 우리의 의식을 통제할 수 없고 또 잠자는 시간 동안 일어나는 일을 기억조차 하기 힘들고 또 기억되는 것마저도 많은 부분 왜곡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재의식의 변화가 현재의식에 끼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가장 좋은 것은 앞서 말했듯이 최면입니다.
최면사는 피암시자에게 암시를 주기 전에 항상 최면 상태로 유지하는데 그것의 목적은 이성과 감각의 활동을 둔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최면 상태에 유도된 사람이 멍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건 이성과 감각의 활동이 둔화되어서 현실에 대한 인식이 그만큼 약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이성과 감각의 저항이 없을 때 암시를 걸게 되면 피암시자는 고지곳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추운 곳인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따뜻한 한증막에 와 있습니다. 라고 암시를 주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덥다고 말하면서 실제 몸의 온도도 높아집니다. 이성과 감각의 현실에 대한 인식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성과 감각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간이라면 추운 곳에서 지금 당신이 있는 곳은 따뜻한 곳입니다. 라고 말하면 콧방귀를 뀌면서 들은 채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이성과 감각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가 이런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이성과 감각의 활동이 둔화되었을 때 새로운 암시를 준다면 잠재의식을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때 외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살펴본다면 잠재의식의 영향력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후 최면 암시. 자, 이제 본격적으로 최면을 통해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의 상관관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보고 나면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현재의식의 자유의지라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최면 중에서도 후 최면 암시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후 최면 암시란 피암시자에게 최면에서 깨어나면 일정한 행동을 하라는 암시를 거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피암시자는 최면 상태에서 깼을 때 암시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최면사는 최면 상태에서 피암시자에게 1시간 후에 창문을 열라고 지시하고 최면에서 깨웁니다. 그러면 피암시자는 아무 일 없이 일상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1시간이 지날 때쯤 불안을 느끼며 창문을 엽니다. 암시를 줬던 일을 행동에 옮긴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창문을 왜 열었냐고 묻는다면 그 사람은 더워서라든지 아니면 답답해서라든지 등의 변명을 댑니다. 피암시자는 최면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의지로 그 문을 열었다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유를 댑니다. 그것이 자신의 자유의지였음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실험의 존재를 아는 우리들은 그것이 자유의지가 아니라는 것도 그리고 그가 제시한 이유도 진정한 이유가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그것은 최면사의 암시가 현재의식을 통해 실행에 옮겨진 것에 불과합니다. 잠재의식 안에 각인된 하나의 인상은 현재의식에게 충동의 형태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면 현재의식은 그것을 받아들여 그 일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 일을 스스로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을 왜 했느냐는 질문에 더워서라든지 답답해서라든지의 이유를 댑니다. 하지만 그 이유들은 그저 만들어낸 이유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그 일을 하게 만든 근본적인 곳은 잠재의식입니다. 후 최면 암시가 주는 한 가지 의심과 한 가지 확신. 우리는 이것을 통해 한 가지 의심과 한 가지 확신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의심해 볼 것은 자유의지입니다. 방 안에 있던 한 여성이 답답함을 느껴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매우 평범한 일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냥 하루에 몇 번이고 일어나는 흔한 일 중 하나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본인의 자유의지라는 것에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창문을 열고서는
내가 한 일이 맞을까? 라고 의심을 하는 게 더 웃긴 일입니다. 그런데 1시간 전으로 돌아가 본다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의심이 사실이었습니다. 최면사가 후 최면 암시를 통해 1시간 후에 창문을 연다라는 암시를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여 실행에 옮겼기 때문입니다. 이 최면 실험 조금 무섭지 않으셨나요? 왜냐하면 순수한 자유의지로 한 행동인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이 실은 누군가의 암시를 통해 잠재의식에 새겨진 하나의 인상이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잠재의식에 하나의 인상이 새겨진다면 우리는 아무런 의심 없이 그 일을 행하면서 현재의식만의 순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전 어제 늦게 자서 아침 8시에 일어나 속이 더부룩하기에 아침을 거르고 오는 길에 커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전 이 일 모두 제 스스로의 의지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깨어있는 의식의 순수한 자유의지였을까요? 우리의 자유의지는 정말 순수한 현재의식의 결정인가? 이것이 바로 후 최면 암시를 보고 생각하게 된 한 가지 의심입니다. 우리가 잠에 들었을 때 그는 귀를 열어 지시를 봉인한다. 욥기. 그리고 위 사건을 토대로 확신을 갖게 된 것도 하나 있습니다. 잠재의식을 변화시키기가 힘들지만 어떻게든 변화를 시킨다면, 즉 그것 안에 어떤 새로운 인상을 각인시켜 놓는다면 현재의식은 반드시 그 변화를 바깥으로 나타낸다는 것, 즉 새로운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잠재의식의 변화는 현재의식의 변화를, 그리고 행동의 변화를, 더 나아가 삶의 변화를 만듭니다. 짤막한 요약. 현재의식과 잠재의식. 우리에게는 두 가지 의식이 존재합니다.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입니다. 이렇게 깨어서 나라는 걸 인식하면서 내 주변의 추위도 인식하고 또 배가 고프다는 나의 느낌도 인식하고 게다가 나는 조금 있다가 낙지볶음으로 점심을 먹을 것이라고 결정하는 이성과 감각의 작용이 있는데 그것이 현재의식입니다. 하지만 현재의식의 결정은 그것 스스로의 결정이 아니라 잠재의식으로부터 전해진 충동을 받아서 한 일에 불과합니다. 즉, 실제 결정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잠재의식입니다. 우리가 전혀 체감하지 못하지만 잠재의식은 저 뒤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작은 목소리로 함대를 움직이게 하는 사령관처럼 계속해서 우리의 현재의식에게 어떤 명령을 은밀히 내리면서 일정한 방향으로 행동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결정하는 것은 잠재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활동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는 이 잠재의식의 활동에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잠재의식이라면 변화를 꿈꿀 때 그 변화의 시작은 당연히 잠재의식이어야 할 텐데 우리는 꼭두각시 인형에만 너무 신경을 쓰면서 그것을 정작 조종하는 줄의 움직임에는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이젠 행동의 근원인 잠재의식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겁니다. 이 책에서 논하고 있는 변화를 만드는 기법인 네빌링은 이 잠재의식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네빌 고다드는 우리 삶의 변화는 바로 이 잠재의식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까지 읽으면서 잠재의식이 중요성과 변화를 위해서는 잠재의식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에 어느 정도 동의한다면 이 책을 반드시 끝까지 읽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네빌링은 잠재의식과 그것의 변화 방법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으로
내빌링을 살펴보기 전에 잠재의식을 더 깊게 이해한다면 내빌링을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잠재의식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